현재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 천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빠짐없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인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요. 저도 죽으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죽었다 살아난 것. 저는 선택 중에 두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 외에 선택은 없었습니다. 저는 살겠다라는 선택을 했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 백금기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왼쪽에 보고 있는 사진이 현재 저입니다. 물론 옷을 입어서 다 모르시겠죠. 잠시 후에 영상과 저의 절단된 부위의 사진들을 다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백금기, 올해로 딱 40에 접어들었습니다. 고향이 참 촌스럽죠. 저 지역을 아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런 시골 생 촌놈이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뭔가 배워볼 만한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늦은 나이에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올 2월 달에 석사를 마쳤습니다. 오래 쉬었다가 내년에 박사를 준비하고 있고 취미를 한번 볼까요? 독서만 빼고는 온몸으로 다 뛰어야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킨스쿠버를 즐기고 있는 거죠. 2008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못하게 됐어요. 내가 바닷속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죽어서라도 후회했을 겁니다. 2008년도에 총 8명이 스킨스쿠버를 하겠다고 갔어요. 제주도에. 8명이 간 중에 5명은 잠수복 입다가 포기했어요. 두렵고 무서워서. 그나마 3명 중에 2명은 들어간 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5분 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바닷속을 다 봤을까요? 다 봤겠습니까? 못 봤겠죠. 그런데 제대로 바닷속을 보고 온 사람보다 더 많은 말을 하더라니까요. 세상을 다 본 것처럼, 바닷속을 다 본 것처럼. 우리는 설령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그래서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잡는 거죠. 이것만큼은 내가 해도 죽어도 후회 없을 목표다. 저는 볼링을 즐기는데 처음 아니면 안 쳐요. 어느 게 제 것일 것 같습니까? 위에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걷는 것도 힘든 사람이 볼링을 어떻게 쳤을까요? 주위에서 자세가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두 번째 얘기라고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도전하고 난 후에 나머지는 나의 자세에 맞게 그걸 맞춰서 해내면 이겼지 않습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친구인데 비장애인이에요. 물론 적은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해놓고 놀래서 찍어놨다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저는 제가 제 점수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놀랐어요. 평균 에버리지 100은 나옵니다. 근데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다 비장애인들이에요. 저는 의조 끼고 이렇게 걸어서 자세가 엉망이죠. 하지만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거의 존재감이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거예요. 장애마저도 축복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골프 또한 얼마나 자세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머지는 저에게 맞게 그걸 자세를 바꾸면 돼요. 남의 눈의 시선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런 모습으로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우가 와로 바뀌더라니까. 와로. 나중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부끄러워하더라니까. 본인은 뭔지. 저 사람도 저렇게 해내는데 나는 도대체 뭔지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니까. 올 들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스포츠가 수영하고 자전거예요. 자전거는 조금 있으면은 올림픽 공원에 가서 하려고 회사 동료에게 부탁을 해놨어요. 일요일 날 되면은 좀 뒤에서 잡아달라고. 배영은 물에다가 나를 맡기면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를 맡길 때 두려워합니다. 빠질 것을. 근데 저는 맡겼어요. 그냥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다. 그랬더니 떴어요.
그리고 손과 발로 깔짝깔짝 저으면은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자유형이죠. 자유형은 젖어서 나가야 되는데 숨고리하고 방향이 너무 안 맞아서 처음 수영을 시작할 때 약 일주일은 스티로폼 가지고 있어요. 2m도 못 가고 그동안 운동이라는 걸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 해본 일이 없어서 숨이 차서도 못했어요. 강의를 하는데도 굉장히 숨이 많이 찼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마다 각야 걷기를 다시 공부하면서 기초부터. 그래서 자유형을 지금은 100m까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던 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하던 걸 매일 하면 그게 즐거운 삶이 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이 눈덩이처럼 커서 하루 일과가 돼요. 제 어릴 적 환경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다. 저는 정말로 허롱포를 좀 10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소장농의 막내 아들, 사남 2녀의 막내였죠. 아버님이 저를 환갑 때 낳으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진 않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왜? 정말 존경했다라면은 존경심을 받고 싶다라면은 사남 2녀 재산도 없는 부모님이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을 합니다. 세상에 나를 낳아주셨지 않습니까? 이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이지.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 제가 태어날 때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물어보죠. 혹시 제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어머님 말씀이 재미있으세요. 어머님이 저를 43살에 낳으셨습니다. 아직도 어머님은 살아 계시죠. 아버님은 10살 때 돌아가셨죠. 진짜 가난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녁에 식사하시고 상치우러 가고 개밥 주러 가다가 저를 낳았답니다. 사남 2녀의 막내이지만은 위로 형 누나들은 초등학교 의무 교육만 배우고 다 서울로 왔어요. 저는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굶어 죽어야 돼요. 내일 먹을 것을 걱정했어야 돼요. 그렇게 저도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난한 줄 알았어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87년도경에 그때 사춘기를 겪고 마을로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녀보니까 친구 집에는 TV도 있고 전기도 있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가난한 줄 그때 알았어요. 정말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하구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력이란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보따리 싸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만 가서 돈 벌려고 생각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접니다. 이게 어머님이시고 정말 초가집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전기 뿔이 없어요. 전기 구경하러 갔지. 이게 바로 저희 집 식구입니다. 가난한 집은 왜 이렇게 식구가 많습니까? 그래서 존경하진 않아요. 단 사랑할 뿐입니다. 저때 당시에 공부를 했겠습니까? 공부를 했다라면 다치지도 않았겠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했어요. 왜? 세상이 싫었으니까. 가난이 너무 싫어. 내가 벌어서 내가 그냥 다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88년도, 89년도에 그냥 사고만 치고 다녔어요. 사고를 쳐도 좀 심하게 쳤어요. 굉장히 심하게 쳤어요. 어머니 왼쪽 가슴에 대못을 박아드릴 정도로. 그런 패싸움이 여루가 되면서 어머니를 뵙지 말아야 될 것이 봐요. 어디에서? 검사 앞에서. 포송줄에 묶이고 수갑을 차고 조사받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머님이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때 꿈에서도 볼 수 없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못난 자식 때문에 무릎 꿇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왼쪽 가슴에 정말 대못이 박히는 줄. 같이 울었죠. 그걸 보고 다시는 법을 어기지 말아야지. 법을 어기지 말아야지. 어머니 가슴에 왼쪽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지는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교도소에서 자려고 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그 작은 쇠창살 너머에 굉장히 큰 달이 보여요. 그게 어머님 얼굴이셨어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걸 보고 제가 다짐했어요. 2번 다시 어머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을 거고 이 못난 놈 목숨 하나라도 바쳐서
집안의 가난을 이겨내 보겠나라. 그 마음을 먹고 겨우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에서 맞이 못해서 무기정학 당하고 겨우 졸업할 수 있는 졸업 일수만 채워서 학교를 졸업을 하죠. 1990년대에 가장 먼저 보따리 싸들고 서울로 왔던 것이 바로 봉제공장 마천동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송파구 마천동. 한 달 열심히 일하면은 한 달 월급 주죠. 30만 원.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가야 될 곳이 있죠. 20살이 되면 저에게도 그 신체 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92년도 1월 달에 신검 받고 가장 먼저 빨리 갔다 오려고 동그라미 쳤던 게가 1월, 2월, 3월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어머님에게 그동안 못다 했던 효도라는 걸 한번 해보자. 가까이에 있는 약 9km 떨어진 곳에 회사에 취직을 하죠. 정기 외손 1조입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일을 합니다. 3개월을 뼈 빠지게 아무리 밑에서 전주를 심기 위해서 1m 70의 구덩이를 파도 월급은 더 이상 안 올려줘요. 제가 물어봤죠. 왜 월급을 안 줍니까? 더 올려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술 배우기 전 때는 절대 월급을 안 올려준다.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기술을 익히겠다. 한 달 월급 50만 원 털어서 전주에 올라가는 연습을 하죠. 절대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전주에 올라가는 연습을 한 달 했습니다. 약 1시간씩 일찍 출근해가지고 전주에 올라가는 연습했고요. 점심시간에 남들 다 점심 먹고 오침할 때 저는 전주에 올라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녁에 남들 다 퇴근해도 저녁에 1시간씩 남아서 전주에 올라간 연습. 한 달을 연습했더니 그 전주가 번지르해졌어요. 그 뒤로는 어떠한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실력을 기쳤어요. 그래서 벤치 맞아가면서 몸기 맞아가면서 연장 두드러 맞아가면서 기술을 배워줘. 그래서 했던 것이 9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월급이 쭉쭉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욕심이 한계를 맞게 됩니다. 살아있는 전기도 만지게 되죠. 왜? 돈을 더 준다는. 92년 8월 17일 날 오전 10시 정도에 오전 10시경에 같이 참을 먹고 저는 그 현장 책임자와 어느 큰 길 옆에 있는 16m죠. 22,900V 전기가 흐르는 곳에 제가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왼쪽 팔이 22,900V 전기에 감전이 됩니다. 감전된과 동시에 왼쪽 다리로 터져 나갔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일어나겠죠. 온 등에 다 불이 일어났어요. 45% 사도화상입니다. 그때 다쳤던 손입니다. 손등에 전기. 두 번째 손가락 이미 고추 말린 것처럼 바싹 말라져서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튕겼더니 두 번째 손가락 떨어져 나갔어요. 내가 전주 위에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조리 질러도 와서 구해줄 수가 없어요. 온 등에는 다 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왼쪽 팔을 봤는데 이미 전기 맞은과 동시에 왼쪽 팔에 있는 살은 터져 나가서 뼈가 보였어요. 그러기를 30분 정도 있었습니다. 지났더니 두 명의 동료가 올라와서 저를 밧줄로 묶어서 꽁꽁 아래로 내리는데 이미 살이 다 문드러지죠. 밧줄에 몸이 꺾여서. 그리고 제가 제 몸에 붙어있는 재를 털어내려고 했더니 이미 살점이 터져 나가더라고요. 왼쪽 다리 또한 무언가에 얻어 터진 것처럼 탱탱 부어있었어요. 오른쪽 발도 성하지 않습니다. 엄지발가락 없어요. 발바닥 절반 다 잘라냈습니다. 발가락 4개 있는 거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른손 그나마 붙어있는 4손가락 다 펴지지 않아요.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화물차 뒤에 짐칸에 실려서 한여름이고 화물차 뒤에 실려있고 차가 가다 보니까 계속 이게 바람이 일러서 계속 불이 일어나는데도 저는 제 몸에 일어나는 불을 끄지 못해요. 부른다고 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어서 오십시오 했겠습니까? 다 죽은 환자 왜 데리고 왔습니까? 옆에 영안실로 가지. 치료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뭘 하겠습니까? 응급처치라고는 온몸을 벗겨내고 붕대로 감아놓고 이런 대정맥 같은 곳에다가 닌겔 놓는 거 순식간에 스파이더맨처럼 여러 개의 줄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하고 하는 얘기가 이대로 계시다가 죽을 줄 살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죽든지 사들든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 화상 환자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곳에 한 번이라도 한번 가볼 건지. 그래서 선택을 했죠. 서울 여의도에 가면은 상강 성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상 환자가 유명한 곳이고 또한 전기로 인해서 사고 났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갑시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자라면은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갔죠. 새벽 2시 정도에 도착해서 응급실에 있는데 멀리 보이는 곳에 한 명의 신음소리가 그렇게 가냘프게 들렸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신음소리가 곧 죽어갈 사람처럼. 내가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죠.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분신 자살을 시도했는데 살아버렸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고통 때문에 저 사람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대로 계시다 죽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고향에 가시겠습니까? 또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밖에 없어요. 저 사람도 저렇다면은 고향에 가겠습니다. 다시 광주로 내려가요. 기왕이면은 살아서 내려가려고. 기왕이면은 살아서 가보려고. 기왕이면은 죽든지 살든지 살아서 내 정신으로 고향에 가려고. 그래서 다시 그 병원에 왔죠. 왔더니 똑같은 얘기는 다시 오셨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3일을 버텼어요. 나중에 태어날 때 왜 저를 3일 동안 그렇게 방치해 두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일 동안 방치해서 살 것 같으면 병실에 가서 치료하라는 거 한번 해보고 죽을 것 같으면 영안실로 보낼 건데 근데 백구는 살아서 그나마 병원에 올라가서 치료라는 해서 살았지 않냐. 그때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죽느냐 사느냐.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3일을 버텼더니 병원에 병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갔는데 치료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치료를 하겠어요? 이미 왼쪽 팔 뼈 보였죠. 왼쪽 다리 팅팅 부어가지고 온 등에다 화상, 한여름이다 보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차라리 기억을 잊어졌다라면 모를 텐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엎드려 있어서 포타진이라고 하는 빨간 약을 온 등에 뿌리고 수세미 같은 거 온 등을 문대가면서 차오르는 고름들을 닦아내고 썩어 들어가는 살을 잘라내는 것밖에는 치료가 없었어요. 그때 그 고통을 참느라고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을 먹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때 이를 악물고 참았던 것 때문에 지금 양쪽 어금니가 조금은 아프긴 합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그런 치료를 참고 이겨냈어요. 그러던 중에 딱 한 달이 정말 딱 한 달 만에 9월 18일 날 첫 수술을 하고 수술만 하면 저는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치료가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왼쪽 팔 절단하러 갑니다. 왼쪽 다리는 살려준다고. 그래 왼쪽 팔이야 이미 내가 내 뼈를 봐버렸으니까 없는 거 생각하고 절단하러 들어가자. 근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왼쪽 다리는 살려준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평생 병신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걸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걸 선택을 했어요. 들어가서 병원 수술하겠다고. 수술하고 작은 병실에서 내 병실로 옮기는데 왼쪽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형님하고 선생님들에게. 왼쪽 다리가 허전한데 아무래도 절단한 것 같다.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이 울면서 절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죽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병신 소리로 듣고 남의 손에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 이렇게 절반이 없어져가는 몸으로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작은 침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져만 가면은 죽는 줄 알아요. 왜? 저는 정맥에다가 주사를 놨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죽을 생각. 틈만 나면 떨어지면 이미 능겔이 깨지면서 그 깨지는 병소리 때문에 다시 간호사가 오고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어떻게 해서 또 살았어요.
저에게 가장 희망을 줬던 사람이 친구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저에게 문병을 못 해요. 한여름 썩어 들어가는 냄새 때문에. 근데 제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는 작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 와중에도 저에게 학비를 지원해 준 친구예요. 잊을 수 없는 친구.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약 10회를 저하고 함께하면서 저를 옆에서 간호를 해줬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왜 나에게 이렇게 와서 간호를 해줬는지 물어봤더니 본인이 군대를 갔다 와서는 내 친구를 만나러 산소에 갈 줄 알았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 간호를 해주면서 친구의 정을 느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슴을 한 번 더 후려 깠던 일이 있습니다. 친구는 팔과 다리 2개 다 잃었는데 본인은 2개 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답니다. 불과 사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함께 뛰어놀고 공차고 놀았던 친구인데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통사정을 했답니다. 조직검사라는 걸 한번 해봐서 줄 수 있으면 주겠다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버텼어요. 온 등의 화상 때문에 저는 8개월 엎드려서 살았습니다. 친구에게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서 너의 면회를 가겠다라고 걸어서 그 약속은 나중에 지켰습니다. 둘이 만나서 펑펑 울었죠. 92년 8월 17일 날 사고 나서 93년 4월 5일 날 처음으로 의족이라는 걸 띄우고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저의 모습입니다.